지금 영국 런던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기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또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6월 1일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때 마음의 국경은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보면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정준영입니다. 애니정의 해피투게더였습니다. 5월 3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세계는 한가족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는 방송 중에 샵 2842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받으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잘 듣고 있어요 하신 6281번님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곱고 편안한 음성 잘 듣고 있어요 하신 지명화 불자님께서 오늘도 편안한 하루 발언하시면서 손 모아주셨어요. 영천의 영서화 불자님은 세계는 한 가족
듣고 계시는 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함께해요 하셨고요. 법수행불자님, 세계는 한 가족 앞에 일찍 자리 잡아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연등회, 연등행렬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3013번님, 곱게 한복 차려입고 잘 다녀오셨죠. 그리고 6218번님께서는 보석사 금동부처님을 친견하고 오셨대요.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 7033번님 역시 이 시간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제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635년 신라 회정대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창건한 강화 낙가산 보문사, 바다에서 건져 올린 22분의 불보살님을 모시고 중생의 이고등락을 염원해온 보문사에서 황금대종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원컨대 이 종솔이 법계에 두루하여 지옥, 악귀, 축생의 고통을 여의고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 이루어지이다. 지옥 중생까지도 제도하겠다는 굳은 원력을 담은 황금대종. 그 청아한 종소리로 법계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이 땅을 불국정토로 만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상주하시는 아름다운 도량 보문사 황금대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한한 공덕 지으시고
자손만대 길이 불법의 해광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강화 보문사 문의 전화는 032-933-8272입니다. 이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여기는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특별한 시선으로 세계로 떠나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이 시간 안내의 환타 전명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이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미 떠난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오늘이 가장 공항이 붐빌 거다, 뭐 이런 예측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지금 그렇죠 몇십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럼 직접 떠나시지는 못해도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떠나는 기분, 또 그곳에 대한 정보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일단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해 주시겠어요? 일단 뉴스가 좀 많이, 요새 국제 뉴스 엄청 많죠 진짜. 일단 뭐 미국 대통령 바뀐 것 때문에 나온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미국 뉴스를 하진 않을 거고, 인도에서 좀 꽤 대규모 테러 혹은 학살 사건이 발생했어요. 4월 22일 날 26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열흘 전이네요. 네네네. 어머. 4월 22일 오후 3시경에 카슈미르 계곡에 있는 바이사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휴양지예요. 어떤 데냐면은 도시로부터는 한 6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차가 연결이 안 돼요. 말 타고 조랑말 타고 트레킹하고 가는 큰 평원에 사람들이 한 1000명 가까이서 이제 모여서 놀고 있는데, 오후 3시경에 갑자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숲에서 5명 정도의 무장교환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포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니까 이제 대부분은 도망을 갔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잡혔겠죠. 잡혀가지고 일단 남자와 여성 아이를 분리해요. 그래서 남성들한테 가서 이제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인도에서 간 사람이니까 힌두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힌두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가족이 보건돼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이라고, 이건 아마 힌두들인데 눈치 딱 보니까 이거 이슬람이라고 해야 살겠다 싶어서 이슬람이라고 했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샤하다를 외워봐라. 아, 검증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샤하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네. 뭐 좀 약간 제가 외울 줄 아는데 좀 해볼까요? 아니요. 라일라하 이랄라 무함마드 와슈랄라 뭐 이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연자다라는 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걸 힌두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외워서 거짓말해서 죽고, 그다음에 일부는 어느 정도 외우니까 그러면 너 할례 했는지 확인하자 해서 아랫도리를 내려서 확인하고 또 죽이고 해서 2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부짖는 가족들에게 당장 가서 너희 모디 총리에게 말해라. 여기를 떠나라고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총소리가 나고 나서 여기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 경찰이 빨리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건 발생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있다가 들어갔고, 뭐 이제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된 이후였겠네요. 학살자들은 다 도망을 간 상태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난 카슈미르 자체가 원래 분쟁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제 뭐 긴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2019년에 카슈미르는 인도의 무슬림이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일부가 되는 조건으로 특별지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의 한 소속이지만은 별도 헌법이 있고, 인도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와 통신을 제외하고는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립국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특권을 이제 인도 정부가 회수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카슈미르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그러면서 옛날에는 2019년 이전에는 외지인이 카슈미르에서 거주도 못하고 땅도 못 샀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풀린 거예요. 그럼 여기 사는 이제 소수의 그러니까 인도 전체는 소수지만 여기서 다수인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은 신장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도에서 이제 힌두들이 몰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사실 터지기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네. 위태위태하다 보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테러리즘이라 하더라도 뭐 정치인이나 유력자를 암살하는 것과 민간인을 죽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긴 한데 이제 모디 정부는 그렇게 카시미르를 하나로 만든 상태에서 내가 정권을 잡으니 최고의 지적이 이거다. 여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여행을 가라 계속 그랬어요. 몇 년째.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는 국가가 하는 말을 믿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유롭다. 이제 안전하구나 하고 갔는데 이런 사건이 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디 정부 책임론이 지금 인도 국내에서는 들끓고 있고. 그렇겠네요. 그럼 모디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가해자 찾아가지고서 시선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이 사건을 해결을 하고 배후를 밝혀내고. 근데 사실 범인도 못 잡았고요. 아직 열흘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종교성은 없고 그냥 카시미르의 독립과 외지인이 싫다라고 표방한 테러 조직이에요. 테러들 자체가. 근데 갑자기 파키스탄이 배후다. 라고 하면서 지금 파키스탄하고 전쟁할 기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뭐 항공모함을 파키스탄 근처로 보낸다거나 지금 계속 지금 뭐 군대로 시위하고 있고 비행기 띄우고 있고 응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서는 핵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인도에서 조금 오래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좀 국내용인 가능성이 좀 많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디가 원체 스트롱맨이잖아요. 트럼프처럼 스트롱맨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어느 정도의 제한적 공격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파키스탄도 핵이 있고 인도도 핵이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의도대로 되지 않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만에 하나 또 그러다 돌발 갑자기 상황이. 그죠.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되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인도는 아마 공격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인도 지지선언을 했고 아랍 연맹도 지지선언을 했고 어제는 한국의 조태열 외무장관하고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무장관이 통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인도 입장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에다가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안에 어느 정도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파키스탄도 이 테러 캠프라는 곳들이 연관성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건데 대부분이 테러 캠프들이 공습을 피하려고 병원이나 학교 옆에 지어요. 그래서 민간인 오폭이 많아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엄한 사람들이 약간 인간 방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깝깝합니다. 네.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만에 하나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게 어디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게 사실 요즘 지구촌이잖아요. 사실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지금 아예 외교 라인이 없어요. 전화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라인 다 끊어진 지 몇 년 됐거든요. 아슬아슬하네요. 네. 인도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베트남을 가볼까 하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이제 뭐 해변 휴양지나 한국인들 많이 가는 데는 했는데 의외로 큰 도시는 안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호치민 수도죠. 예전에는 사이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이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뮤지컬도 되게 유명한 게 있죠. 네. 네, 그 사이공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요. 지금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예요. 죄송해요. 경제 수도.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만 경제 문화적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도시. 옛 이름은 사이공. 남베트남의 수도였죠. 네, 현재는 호치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걸리나요? 네, 인천에서도 비행기가 다니고요. 부산, 대구, 청주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항공사도 되게 많이 연결돼요. 뭐 우리의 날개를 비롯해서 우리의 날개랑 최근에 합병한 아시땡땡, 뭐 베트남 항공, 제주, 티웨이, 진에어 등 거의 온갖 FCC와 LCC가 다 들어갑니다. 소요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도착 공항 이름은 떤선nhất 국제공항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베트남의 독립운동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군요. 자, 우리 환타 작가님은 호치민에 처음 가신 게 언제였어요? 저는 되게 오래됐어요. 1990년대 말이고요. 오. 처음에 이제 베트남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사실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데는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세대가 좀 어느 쪽 비슷하지만은 이 베트남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국민학교였잖아요. 베트남 폐망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4월 30일날 베트남에 폐망당하거든요. 며칠 전이에요. 그때만 되면은
막 비디오 보여주고 텔레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보트 피플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떠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꼴이 난다. 네, 네. 이러면서 그때만 반공교육의 해도 소재였죠. 그렇죠, 거의. 예. 그렇죠. 베트남 그때는 베트남이 아니라 월남이었죠. 월남, 그렇죠. 예, 그래서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쟁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죠. 그렇죠. 전혀 몰랐고.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버스 같은 거 타면은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다. 볼펜을 비싸게 사라. 이러면서 이제 강매를 했던. 맞아요.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걸 통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그리고 약간 이제 옛날에 의수들도 좀 무서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껌해서 전 돈 많이 뜯겼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미지가 저도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러다 92년도에 그 안정효의 소설인 하얀 전쟁이 영화화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군이 베트남에 가서 했던 이제 뭐 이제 전쟁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알게 됐고 이게 사실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포장됐던 것들이 그다지 사실은 정의롭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배신감 들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유튜브니 이런저런 매체들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다면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때는 국가가 하는 얘기밖에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세희의 시간여행도 찾아 읽고 하다가 처음 간 건 2003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때 첫 목적지를 아예 호치민으로 정했죠. 한번 보고 싶다. 이 어떤 나라가 곳인지. 어떤 나라인지. 네. 예. 그럼 호치민은 어떤 도시입니까? 흔히 이제 뭐 동양의 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호치민시 전체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이 약간 파리와 비슷하게 지었어요. 건설 자체가. 그러니까 파리는 우리가 흔히 위성 지도로 봐서 알지만은 방사형의 도시잖아요. 이게 나폴레옹 3세 때 구시가 도시를 다 철거한 다음에 새로 지은 계획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1구부터 해가지고 방사형으로 구가 바뀌고 네. 1구가 중심가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파리에 있는 뭐 7구역에 있는 무슨 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할 때. 근데 1구가 여기는 이제 군이라고 그래요. 베트남은. 1군이 중심부인 건 파리랑 비슷하고 이제 135군이 중심가고 279군이 신도시로 주택가가 모여져 있어요. 근데 파리처럼 정확하게 방사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군은 대신 거의 파리의 카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걷다 보면은 뭐 분홍빛 프랑스풍 저택이나 아니면 이제 느티나무 야자수가 한 군데 섞여 있는 그러니까 되게 좀 트로피칼한 파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묘한 이게 베트남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게 바로 호치민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국적이라기보다는 양쪽의 모습이 겹쳐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요. 그럼 양쪽의 모습이 겹쳐져 있다고 하셨으니까 파리와 비슷한 모습도 있고 다른 동남아 도시와 같은 모습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벗어나면 동남아풍이고요. 일본 안에서는 그냥 파리 같은 거죠. 이를테면 이제 그 응앤후의 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가 사이공 시청에서 사이공 강까지 이게 쭉 뻗는 일자 도로예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아 이거 샹젤리제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여기는 요새 그 길 중간을 보행도로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뭐 분수쇼, 버스킹 이런 게 있으면서 점점 더 약간 파리 같은 느낌이 강해져요. 근데 길거리 버스킹이 많아지니까 약간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리 이름도 파리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식민지 시절에는 주요 도로들이 다 프랑스 사람들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걸 해방이 된 베트남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거리 이름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름에 대치되는 베트남 독립전사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거리였는데 갑자기 지금 이순신 거리가 된 거죠.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옛날 이름하고 지금 이름을 매칭시켜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럼 어딜 좀 둘러볼까요? 둘러볼 만한 곳들이 꽤 많은데 일단은 건축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노틀담 대성당이 있어요. 1877년부터 1880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인데 심지어 이 벽돌을 아주 프랑스처럼 만들겠다고 마르세유에서 벽돌을 구워서 배로 실어 날라가지고 여기 성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중앙우체국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식민지풍의 중앙우체국은 거대한 돔이 있거든요. 이 홀 안에서 이제 업무를 보라고 만든 건데 이 중앙우체국이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에 관여했다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가 들어가면은 지금도 우체국을 쓰고 있어요. 되게 고풍스러운 유럽식 철골 아치 구조에 그러니까 그냥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통일궁 같은 데는 이제 남 베트남 그 시절에 대통령궁이었어요.
그다음 여기가 점령당하면서 남베트남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 같은 역사인데 이때 이제 도망가려고 만드는 헬기 같은 게 있는데 이 헬기는 결국 못 떴대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사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쟁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도 좀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가보셨으면 싶은 게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그렇죠. 네. 참상이나 혹은 이제 미군의 학살 현장이나 고엽제 피해 사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엔 여기를 미국 전쟁 범죄 박물관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베트남이 미국이랑 너무너무 친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싫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참 무역 관계가 중요하고 역학 관계는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어요. 네. 진짜 왜.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크게 치렀고 이 두 나라는. 그래가지고 박물관 가면은 이제 미군한테 빼앗은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같은 게 있고 네. 특히 이제 고엽제 피해자 사진들이 있는데 아, 이때 참혹합니다. 이제 미군이 이제 그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이제 하면서 이제 기영아들도 많이 태어나고 또 한국에도 고엽제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습니다. 이다 보니까 이게 매 겹쳐지는 거예요. 네, 이미지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보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마음도 아프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고딕 양식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성당도 가보고 네. 그다음에 에펠탑을 설계한 그 사람의 작품인 중앙 우체국도 바로 옆에 있어요. 가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에서 지나칠 수 없는 베트남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전쟁 박물관까지 가봤습니다. 낮에 이렇게 좀 둘러봤다면 밤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요. 보통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야시장이 발달해 있는 곳이 많은데 말이죠. 더우니까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네, 네. 야시장도 당연히 발달돼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이 파리라고 그랬잖아요. 파리 하면 뭡니까? 카페죠. 아, 호치민이 또 카페가 그렇군요. 그 아름다운 이제 프랑스 파리를 모방한 거리에 카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손바닥만한 면적이라도 있다면 유럽은 다 바깥에다 테이블을 놓고 있어요. 거기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 더워가지고 이제 한여름에 지금쯤 가면 이제 더워 죽고요. 이제 좀 계절 좋을 때 가셔야죠. 그래서 카페 문화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어진 유산 중에 하나고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커피는 이제 프렌치 드립으로 내려진 커피에다가 연유를 타먹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스타일의 커피 많이 또 한때 유행했었죠. 이게 프랑스 시절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생유를 쓰는데 베트남은 농업 국가다 보니까 소를 경작용으로 쓰지 잡아먹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우유가 나오는 소는 다른 홀스타인 같은 종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지 우유가 너무 부족해서 연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프랑스 전통입니다. 식민지 전통이었고 이게 이제 베트남 커피 문화로 발달한 거고 베트남 요리도 맛있지만은 이 호치민에 가면은 프렌치 베트나미스 쿠진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베트남 요리가 결합한 요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가 보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베트남 요리만 먹어서 이거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프랑스식 비프 스튜에다가 베트남 향신료를 넣은 고깃찜이에요. 그래서 바게트랑 곁들이면은 완전 이제 프렌치와 거기다 쌀국수면도 담가 먹거든요. 프랑스식 고기 스튜인데 아 진짜로 완전 그러면, 믹스된 음식인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갈비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언뜻 거기에 스쳐가고요. 약간의 향신료 향이 나요. 아, 네네. 그리고 베트남식 크림 브릴레도 있습니다. 크림 브릴레가 그 프랑스 디저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는 반플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연유랑 달걀이랑 코코넛 밀크를 넣어요. 그러니까 훨씬 달고 찐득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동남아풍이 나는데 맛있어요. 물론 아우. 저는 크림 브릴레 특유의 농후한 맛을 더 좋아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맛있고 또 가게에 따라서 여기다 커피 소스를 뿌려줍니다. 근데 커피 향이 꽤 잘 올라와서 어울려요. 자, 그다음에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 아닌가요? 랑 반세오라고 베트남 부침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달팽이를 이제 뒤에 프랑스 요리잖아요. 에스카르고가 버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는 생강과 레몬그라스 소스를 조리한 에스카르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새콤한 맛이 나겠죠. 그래서 네. 여기다가 프랑스식 달팽이 요리인데 베트남 향이 얹어지고 여기에 반세오를 싸 먹어요. 그럼 또 되게 독특한 이제 프렌치 베트나미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식 프렌치 오믈렛이 있어요. 우리도 프렌치 오믈렛 좋아하잖아요. 달달한 그 찐득찐득한 느낌. 여기서도 이제 베트남 호치민 가면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걸 취급하는데 여기는 프랑스식 이제 베트남식 프렌치 오믈렛은 고수를 넣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아는 프렌치 토스트는 달기만 하잖아요. 여기다가 베트남식 피쉬 소스를 한 방울 딱 넣어요. 근데 요게 상당히 킥이에요. 왜냐하면 달콤하면서 살짝 짭조름한 향이 올라오면서 원래 단짠이 고급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고소하고 향긋하면서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것은 베트남 음식과 프랑스 음식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진 네. 조화된 그런 요리들이었잖아요. 네. 그럼 베트남 특유의 특히나 그 카페 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네. 그러셨는데 그럼 베트남 그 커피를 뭐라고 불러요? 현지에서는? 카페. 아, 그럼 그냥 가서 카페에 가서 카페 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네, 뭐 차가운 카페 다. 네, 뭐 해가지고서 말이 다른데 당연히 호치민은 영어가 통합니다. 네. 그리고 좀 거리 음식이랄까요? 야시장 같은 데 가서 먹어볼 만한 그런 요리 하나만 더 제일 추천해 많은 주세요. 거는 반미인데 이 반미가 이제 북부 하노이식 같은 경우는 담백해요. 기본적으로 고기 맛으로 먹는 거예요. 네. 숯불에 구운 고기 맛에 가까워요. 그 향신료도 좀 덜 쓰는데 이게 기후가 북부 하노이는 사실 거의 중국이에요. 인도도 중국이고. 근데 호치민은 동남아예요. 네네. 날씨도 동남아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가 북부 요리와 남부 요리는 완전히 달라요.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북부는 뭐 고수 정도만 쓴다라면은 남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데 박하나 혹은 바질 같은 이제 정말 향이 강한 아이들을 넣어가지고서 반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반미 특유의 약간의 차이를 느끼시는 것도 되게 좋고 가장 흔한 건 반미죠. 네.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맥주를 비닐봉다리에 팝니다. 비아호이라고 그러는데 이 500ml 1리터 해가지고서 비닐봉지에 맥주를 담아서 팔아서 빨대 꽂아줘요. 그래서 맥주에 비닐봉지 담아서 빨대로 촉촉촉촉 먹으면서 이거저거 먹으러 다니는 재미도 꽤 있죠. 네. 보통은 주스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탱고운 음료를, 주스를 네, 그렇게 네, 하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인사 나눠야겠네요. 환타는 여행, 여행은 환타.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세계 여행 떠나봅니다.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홍콩 문화 황금기를 상징하는 칸토팝 전해드립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람들은 홍콩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던 당시 대한민국의 청년들, 화려한 홍콩 거리의 조명과 청춘들의 이야기에 열광했죠. 주윤발, 왕조현, 장구경, 유덕화, 임청아. 홍콩 영화의 주인공들은 책받침과 브로마이드를 물들이다 CF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나 주윤발과 장구경이 함께한 영화 영웅본색, 전 세계적으로 홍콩 느와르를 각인시켰는데요. 선글라스를 쓰고 성냥개비를 씹는 주윤발의 모습, 남학생들의 로망이 됐고, 거친 남성들 사이에서 우스워린 눈빛을 지닌 장구경은 모두를 열광하게 했습니다. 장구경은 배우인 동시에 뛰어난 가수로도 인정받았죠. 영웅본색 1편의 감성을 더 짙게 만든 OST 당년정을 부른 것도 장구경입니다. 너무 빨리 떠나서 더 안타까운 그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영화 영웅본색 OST 가운데 당년정, 그때 그 마음 전해드립니다.
輕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找到冥冥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重現。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童年似戲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此刻是添上新鮮。一望你，眼裏溫馨已通電，心裏邊從前夢一點未改變。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再度添上新鮮。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重現。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似戲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此刻是添上新鮮。一望你，眼裏溫馨已通電，心裏從前夢一點未改變。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再度添上新鮮。(1980년대) 홍콩 사람들은 장구경, 알란탐, 매연방 이 셋을 무적 3인방이라 칭했습니다. 4대 천왕처럼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스타들을 묶어서 부른 거죠. 이 가운데 매연방은 유일한 여성이네요. 1983년 가수로 데뷔했고 영웅본생, 도성, 신조협녀 같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짧은 커트머리를 고수하며 도도하고 카리스마 있는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코믹 연기도 수준급이라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앞서 만나본 장구경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매연방에게 전화를 했을 정도로 각별했는데요. 매연방 역시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40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매연방을 기리며 동상을 세우고 음악회도 열고 있어요. 1980년대 홍콩의 무적 3인방이었던 매연방의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친밀 애인 오늘 들어볼 텐데요. 사랑했던 사람이여 다정했던 사람이여 이렇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때가 내 생에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답니다.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곡. 아마도 매연방이 남겨진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연방의 음성입니다. 친밀 애인.想你太浓，怎么会无时无刻把你梦？爱的路上有你，我并不寂寞。你对我那么的好，这次真的不同。也许我应该好好把你拥有。就像你一直为我守候，亲爱的人，亲密的爱人，谢谢你这么长的时间陪着我，亲爱的人，亲密的爱人，这是我一生中最兴奋的时分。还吹着风，想起你好温柔，有你的日子分外的轻松，也不是无影踪，时时想你太浓，怎么会无时无刻把你梦？爱的路上有你，我并不寂寞，你对我那么的好，这次真的不同。也许我应该好好把你拥有，就像你一直为我守候，亲爱的人，亲密的爱人。谢谢你这么长的时间陪着我，亲爱的人，亲密的爱人，这是我一生中最兴奋的时分。
1980년대 홍콩은 자유로우면서도 설렘 가득한 곳,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오묘하게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홍콩은 그때 감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참 많이 변했죠. 시간을 돌릴 수 없지만 당시로 돌아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특히 중경삼님은 홍콩 침사추이 지역에 있는 청킹 맨션과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지금도 영화 팬들은 그곳을 찾아 양조위, 임청하, 금성무 그리고 왕페이의 모습을 추억합니다. 금발 가발을 쓴 임청하와 경찰 223 금성무 사이에서 이뤄진 미묘한 만남, 그리고 경찰 663 양조위와 식당 직원 왕페이의 교감을 그린 영화 중경삼림. 보는 것만으로도 홍콩의 습한 열기가 훅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영화를 더욱더 몽환적으로 만들어줬던 OST 가운데 왕페이가 부른 몽중인 전해드립니다.
월드 투어인 멜로디 전해드리면서 음악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이 음악들을 듣고 있으니까 그 당시 이 영화, 이 배우들을 처음 만났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칸토팝이라고 불리는, 네.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야 딱 와닿을까요? 홍콩 음악? 홍콩 노래? 라고 해야 할까요? 홍콩에서 쓰는 광동어가 캔터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 캔터니스 팝해서 칸토팝이라고 요즘은 부르는데, 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추억여행 아주 잘 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5월 3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이 곡 들으셔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Stopped into a church I 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pretend to pray. You know the preacher like the cold. He knows I'm gonna stay.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f I didn't tell her I could leave today.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On such a winter's day. On such a winter's day. 향기로운 라디오 BBS 불교 방송입니다. 연휴